연준의 피벗 이후 시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냐 아니냐 혹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해서 주도 섹터, 수혜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귀한 분 모셔서 전략 듣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준의 빅컷, 예상했던 내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빅컷의 이유가 침체성이냐, 보험성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빅컷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준의 시각과 그다음에 시장의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연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아마 연준의 불안 아실 겁니다. 미셸 보우만 이사가 25bp, 즉 50bp는 너무 과했다라고 평가해서 나름대로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연준의 분란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셸 보우만 이사가 보기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50bp까지 인하를 해야 되느냐, 혹시 그러다가 잘못돼서 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했던 게 미셸 보우만의 어떤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결정했던 12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은 그 정도로 나쁘지 않으니 25bp, 즉 0.25도 충분했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경기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중을 위해서 그래도 50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하필 보면 어쨌든 연준은 분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란의 내용 자체가 경기를 더 좋게 보는 분의 시각이 있었다라는 게 네. 연준의 시각이라면, 시장을 왜 이렇게 시각이 나뉘냐면 근본적으로 이전의 경험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물가를 잡을 때 경기치 없이 잡았지 게 저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 침체를 유발해야 물가가 내려왔던 사례가 있었었고, 또 여전히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장단기금리 역전에 대한 얘기라든가 네. 여러 가지 통계적 규칙성 때문에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염려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저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지난해부터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이 그만큼 뭔가 이례적인 사례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라는 엄청난 질병, 이로 인해서 지난 4년 반간 동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경제적 혼란, 지표의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계의 규칙성이 많이 깨지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가가 7% 이상에서 지금 2%까지 내려올 때 경기가 훼손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경기가 계속 다운되면서 같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물가를 오르게 만들었던 요인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수요, 그에 따른 어떤 공급 과잉, 또 기업들의 어떤 과잉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선결이 되어야 나중에 과잉 설비 투자를 구조 조정하는 단계에서 해고가 급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이번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공급망의 교란, 이런 것들 때문이었고, 공급망이 정상화되니까 물가가 내려온 것.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공급을 과잉으로 한 적도 없고, 물론 중국 기업은 좀 다릅니다만, 네. 그렇죠? 중국은 그래도 디플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금 미국에서 사람이 남아도는 것들도 아니고, 그런 점들 여러 가지를 감안했었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지만 미국에서 느끼는 미국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저도 몸으로도 체감을 했고, 물가가 네.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게 직장이 없어서 느끼는 경기와 그다음에 직장은 있는데 물가가 높아서 느끼는 건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없다, 월급이 없으면 아예 돈을 못 쓰는 것과, 네. 내가 월급을 받긴 하는데
저 물건값이 이전보다 너무 비싸져서 그만큼 소비를 못 하겠어라는 건 좀 다른 거죠. 소비가 좀 줄 수는 있고 아니면 소비가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과 아니면 아예 못 쓰는 것과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경기 둔화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뭐 경착륙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 랜딩에 힘을 실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점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데 대한 그 본질의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 주시니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내장이 왜 이렇게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는가? 도대체 외국인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냅다 오랫동안 파는 걸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이런 어떤 주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빠진 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HBM 말고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반 D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 이 기저에는 일단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유럽 경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또 미국도 경기 침체는 아닌 거죠. 어쨌든 현재보다는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95,000원짜리. 그래서 외국인 간에도 좀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일전에 있었던 그 JP 모건이었나요? 네. 예. 모건스탠리. 네. 모건스탠이었네요. 예. 그 어떤 시각을 뭐 되게 존중을 하지만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과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중국이 발목 잡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미국이 18.4%, 중국이 19.2%예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걸 반영하다 보니 미국만큼 못 올라가는 게 있는 거고 또 지금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맏형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실 AI 오르는 내내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어떤 그 변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IRA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어떤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 좋겠습니까? 미국 기업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 중심으로 네. 좋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인 거지 같이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들을 놓고 보면 우리 증시가 조금 미국보다 부진한 영향들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금투세 영향,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살펴주신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골드만의 상향 보고서 지금 삼성전자가 62,000원 단기간에 정말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영향 받아서 이제 좀 좋게 저희도 버티고 혹은 신규 매수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뭐 과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건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이라면 굳이 여기서 비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다라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만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걸 감안했었을 때 즉 HBM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때도 못 올랐는데 뭐 만약에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혹시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그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내려가진 않을 거다. 뭐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가격을 찾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다른 대안들이 많다라면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는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팔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매수처 후보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오 고민하신단 말이죠. 이미 들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리고 그 위에 차곡차곡 유한양행, 알테오젠 등등이 나름의 신뢰를 쌓아줬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의견 궁금하고요. 보유자와 신규 매수 이쪽도 갈릴 것 같은데요.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자라면 더 들고 가고 그래도 바이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이오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달라진 바이오의 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란 나라가 신약 그것도 폐암 치료제를 FDA 승인을 받은 게 역사상으로 있었던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봤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모습은 약간 좀 실망,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네. 게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했던 게 지난 수십 년간의 모습이었다라면 지금은 그 결실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도 한두 기업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봐왔었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레벨업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니들이 정말 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불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기업이 하면 얼마나 할까라는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고 그래도 보여주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뭔가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라이센스를 아웃을 하고 연속성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하고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명을 하면서 조금 쉬어도 다시 본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 많이 거론되는 그들 종목들 아실 겁니다. 바이오 쪽은 신규 매수나 보유자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의견 내주셨네요. 자, 오늘 또 밸류업 지수 발표 앞뒀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어제장에서는 약간 일부 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온 듯 했는데요. 이쪽에서는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 그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지수와 무관하게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있겠지만 핵심은 저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은 많지만 소각까지 가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보통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일어나면 일회성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올해도 할 거고 내년에도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도 할 거고 그러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면서 네. 퍼가 자꾸 낮아져요. 그러면 비슷한 이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에서는 그걸 봤지만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낯설어서 안 하는 거지만 굉장히 큰 뉴스예요. 어마어마한 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싸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위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져있다라면 저는 그럴 때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 영역에 들어가는 게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압축하는 뭐 이렇게 전략이 있을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 핵심이겠죠. 자사주 예. 매입 소각.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굳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정말 투자를 잘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의 안정성이 되게 대변이 되는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익도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주식 투자도 줄어든다라면 이런 기업들은 괜찮겠죠. 네.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슈 속에서 저희가 좀 굳건하게 중심 잡고 갈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기로 말 그대로 피벗이 된 상황인데요. 남은 이제 연말까지 저희 투자 전략에서 어떤 핵심을 잡고 가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요즘 투자 심리가 막 여기서 급등, 저기서 급등, 막 여기서 하락 이러니까 요동을 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결국 IRA법 이런 것들이 생겼었고 그로 인해서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큰 폭의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 11월 선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할 거잖아요. 어쨌든 민주당도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라는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거고
뭐 트럼프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됐었을 때 색깔이 다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색깔에 맞춰서 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려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결국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주도주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주를 잡을 수 있는 탐색 기간이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이 두 후보에 대한 어떤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정책 안에서 수혜주들을 발굴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담는 전략을 삼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뭐 해리스 후보자 진영과 트럼프 후보자 진영의 수혜 산업 등이 각각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요 가이드를 한번 잡아주실 수 있는 섹터 있을까요? 뭐 일단 양쪽 같이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AI죠. 네. AI 관련해서는. 근데 중요한 건 AI는 한국 관련 기업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흐름에서 벗어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이거라면 우리도 수혜주가 있었고 글로벌이 이거라면 우리도 수혜주가 직접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간접 수혜는 있지만 직접 수혜주가 없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 7개만이 해당되니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래서 뭔가 미국 안에서 AI 산업이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한다라면 그 관련 기업은 미국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국내에 이미 없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안 오르고 네. 있는 게 이런 것들이고 참고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 돈 싸움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막대한 자금력이라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 같은 그 자금력을 들여서 해도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실 미국 거 쓰지 한국 거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택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양 진영에서 수혜 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11월 대선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을 해보겠고요. AI에 대해서는 직접 수혜는 미국에서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또 국내에서도 많은 모멘텀을 받아주길 또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저희 관전 포인트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신한투자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